안녕하세요. 식당 일하면서 귀가 심심할 때 종종 듣는 채널인데, 이번에는 저의 사연을 제보해보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온 것도,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닌 제가 쓴 글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전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린 시절이었지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이뻐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별이든 달이든 다 따다 주실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은 일을 하시느라 한 달에 서너 번 집에 들어오셨어요. 항상 바쁘게 지내셨고요. 아주 어릴 때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저에게는 무척이나 야속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면 어색해서 자지러지듯이 울곤 했으니까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으니까요. 부모님과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니 유치원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애들은 저를 기피했으니까요. 유치원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할머니를 통해 달래곤 했지요. 마루에서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기대 할머니가 쓸어 넘겨주는 머리카락을 느낄 때면 잠이 솔솔 왔어요. 그런 평화로운 저의 인생도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라에서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공무원인 것 같았지요. 제 나이가 그때 유치원생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저희 집 철문을 부서질 것처럼 쾅쾅 두드렸지요. 놀란 할머니는 대체 누구요? 누군데 남의 집 문을 이리 쾅쾅 두드려요? 저희 국세청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압류 때문에요. 거의 장정 5명 정도가 우르르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양팔을 휘저으면서 아니 이런 시골에 누굴 괴롭히려고 때로 몰려드냐면서 소리를 쳤죠. 전 너무 무서우니까 앙앙 울면서 할머니 바짓가랑이를 잡고 숨었고요. 그 아저씨들은 구두를 신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빨간색 딱지를 막 붙였습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에 엄마가 할머니한테 서류 사인을 해달라고 했나봐요. 할머니는 잘 모르니까 그냥 사인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였죠. 그게 알고 보니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거였고 대출 이자를 안 갚고 그러니 집이 경매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압류 딱지가 날아온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할머니는 쓰러지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나이에 이 고요한 동네에 대체 이게 뭔 일이야?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할머니는 그때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고 집에 있는 수화기로 엄마랑 아빠에게 엄청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 있는 엄마 아빠는 할머니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났지요. 고요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에 양복쟁이들 너댓 명이 들어오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한테 물려준 집이었거든요. 전쟁 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고 저희 가족한테는 보물 같은 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울에서 내려왔고 할머니한테 큰 소리 쳤어요. 아 진짜 우리가 경매 낙찰 받을 거야. 사업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대출 받을 때도 있는 거지. 이거 심각한 일 아니야. 엄마의 말이 무색하게도 우리 부모님은 할머니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4차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은 다른 경매자에게 날아가게 되었고 저희 집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함께하는 사업은 부도가 났고 줄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하니 거래처도 끊기고 할머니 집까지 날려버린 거였죠. 할머니는 쓰러지셨어요. 뇌출혈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받았고요. 저는 엄마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밤이 되면 바퀴벌레 지나가는 느낌이 머리맡에서 느껴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벽에 온통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전학간 학교에서도 심하게 왕따를 당했고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소문이 그리 빨리 퍼지는지 애들 사이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업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왔지만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았고요. 저는 엄마에게 버려질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엄마가 나 키우기 싫으면 할머니한테 맡겨달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할머니도 아픈데 널 어떻게 키우냐면서요. 맨날 엄마한테 버려질 것 같아서 비 맞은 강아지 마냥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학교도 안 갔고요. 촌지도 안 내고 집은 가난해서 옷도 후줄근한 거 입고 다니는 제가 학교를 안 가니 담임 선생님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답니다. 촌지 안 주는 애들은 선생님 눈밖에 벗어난 아이들이었지요. 하여튼 어두운 방구석에서 살던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아오리 사과거든요. 지금은 초록 사과를 흔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아오리 사과를 저에게 하나 턱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나 주는 거야? 그래, 이거 먹으면서 엄마랑 어디 좀 가자. 엄마 손에 이끌린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흔들리는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오리 사과를 먹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어요. 설마 엄마가 날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요. 하지만 불길한 직감은 언제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간 곳은 버려진 아이들이 사는 보육원이었고 사업 망하고 혼자서 애 키울 자신이 없었던 엄마는 절 그렇게 포기했어요. 떠나가는 엄마 신발을 붙잡으며 앙앙 운 저는 이제 밥 달라고 투정도 안 할게. 아오리 사과 먹고 싶다고도 안 할게. 제발 엄마, 나 버리지 마. 이렇게 가지 마. 원장 선생님은 이런 광경이 익숙하다는 듯이 저의 배를 잡고 훅 잡아당겼고 엄마는 원장쌤에게 흰 봉투를 주며 잘 부탁한다고 90도 인사를 한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육원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기억을 잃기도 했고 쓰러진 적도 있었답니다. 야생이나 다름없었지요. 힘센 자가 살아남았고요. 힘 약한 자는 철저하게 짓밟히는 곳이었답니다. 힘이 약하고 잘 먹지 못해 빼빼 마른 저는 항상 밟혔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얻어 터지며 살았습니다. 형들이 제 뺨을 때리는 것은 그냥 장난 수준이었어요. 해서는 안 될 짓도 무진장 많이 했죠.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 할머니도 미웠어요. 서서히 그들을 제 인생에서 지워갔지요. 워낙에 어릴 때 버려져서 시간이 흐르니 부모님과 할머니 얼굴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설에서는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가지원금 1,000만 원을 받고 이곳을 떠나거나 혹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곳에 조금 더 머물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들어볼 것도 없이 바로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이곳을 나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참 웃긴데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이 저에게 다 와야 하는데
시설에서 5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자립해야 했어요. 다행히 보증금이 거의 없는 고시원을 구했어요. 고시원에서 사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반년도 못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가 된 느낌에 1년 동안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결국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제 마음이 좋아졌어요. 다시 일하게 되었죠. 하나로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무척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으고 살맛이 나더라고요. 소속감도 들었고 마트 아주머니들과 직원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어린 나이인데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모습이 대견해 보인다면서요. 항상 집에서 싸온 반찬들을 덜어서 저에게 먹으라고 내밀어 주셨고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밥 안 먹고 일만 하는 제가 걱정되어서 시루떡 같은 걸 가져오셔서 입에 넣어주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마트에 출근을 하던 중 제가 차에 치인 겁니다. 운전 미숙인 한 아저씨가 술에 덜 깬 상태로 차를 끌고 나왔고 초록불인 신호를 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간 거였어요. 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겪은 거였죠. 차에 치인 저는 공중에서 2바퀴를 돌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왼쪽 골반이 전부 골절되고 발목이 뒤로 꺾인 채로 떨어지면서 아킬레스건이랑 인대가 끊어졌답니다. 척추랑 목뼈도 크게 다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의사가 말하길 이 정도로 다쳤는데 몸에 마비가 안 온 것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이런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큰 불행이었습니다. 보험도 없고 돈도 없는 그 가해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형사처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지원금이 있어서 그걸로 버티긴 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치료는 1년 3개월이 걸렸어요. 완치된 게 아니라 퇴원 이후에도 재활병원을 다녀야 했죠. 너무 끔찍하고 힘들었답니다. 다행히 마트 직원분들이 부모님이 없어서 혼자 병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제 사정을 듣고 번갈아서 제 병실을 찾아와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로 지금 이 세상에 없을 뻔했죠.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러게 말이야. 청년,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몸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해. 하나로마트 사장님도 저를 찾아와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주셨답니다. 다행히 모두의 도움 덕에 마트에서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게 되었어요. 부러진 골반뼈가 틀어져서 붓게 되면서 방광이 눌리는 상황이라 이따금씩 이상 통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마트에 다시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일했어요. 죽을 뻔한 일을 겪으니까 가족이 없는 서러움이 더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엄마에게 비록 버림받긴 했지만 다시 엄마를 꼭 찾아서 왜 나 버렸냐고 묻고 싶더라고요. 원망 안 할 테니까 이유라도 듣고 싶다면서요. 수소문 끝에 엄마와의 연락이 닿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니 엄마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없이 잘 살았어? 나는 버려진 그날 이후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았어. 엄마도 힘들었어. 너 거기 두고 온 이후에 맨날 악몽 꾸었고 하루라도 마음이 괜찮은 날이 없었어. 근데 왜 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저의 질문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버린 이후에 그분은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아이 2명이나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존재에 대한 등장이 그분에게는, 엄마에게는 꽤나 큰 부담과 골칫거리로 여겨졌나 봐요. 서럽게 울며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다는 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할머니 행방을 물으니 돌아가셨으니 할머니도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족을 찾으려 무진장 노력했지만 또 한 번 실패했답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나는 영원히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살아야 하는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마트에서 일하다가 몸에 있는 통증이 심해져서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결국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저는 군대는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20살 때부터 거의 6년 동안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인생을 허비한 기억밖에 없었어요. 억울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나여야 하는지, 왜 내가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죽을 순 없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저는 다시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취를 하고 혼자 먹고 사는 버릇을 하니까 음식은 제가 꽤나 잘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프긴 하지만 여자보다 남자인 제가 체력이 좋으니 주방에서 일하기 적합했지요. 식당 사장님은 너 여기서 숙식하면서 가게 책임져라. 내가 춘천으로 내려가 있어야 해서 가게 자주 못 들를 것 같으니까. 알겠지? 가게에 있는 작은 쪽방에서 잘 수 있게 되면서 월세를 아낄 수 있었어요. 제가 주방에서 일한 이후로 음식 맛이 더 좋아졌다는 칭찬도 듣기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식당에서 거의 10년 넘게 일했어요. 작은 맛집이었는데 동네 분들이 꽤나 오랫동안 찾아주셨습니다. 제 나이 38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게 건너편에 있는 정류장에서 맨날 울면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손주 좀 찾아주시오. 우리 손주 좀 제발 찾아주이소. 이상했습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물어보니 에휴, 말도 마. 원래 저 할머니 장안동에서 유명했어. 정신이 미쳐가지고 헛것을 보는 모양이야. 맨날 누구를 그렇게 애타게 찾대? 손주가 어릴 때 죽었나 봐. 우리 손주 찾아내라고 버스 정류장에서 맨날 울고. 장안동에서 꽤나 유명한 할머니였답니다. 사람들은 조현병 걸린 할머니라며 사람 취급도 안 했고 경찰들도 신고가 들어와서 몇 번이나 출동했지만 말릴 수 없었기에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장안동 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저희 가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울부짖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슨 속사정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밥이라도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우리 손주 좀 찾아줘. 우리 손주가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손주. 말이 안 통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밥이라도 먹어야지. 힘내서 손주 찾지요. 저희 가게에 들어와서 밥 좀 드셔요. 네? 손을 꼭 잡고 저희 가게로 데리고 왔지요. 매콤한 어묵무침이랑 조개 미역국,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해서 한상 차림을 내어주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못 먹고 살아왔던 건지 그 할머니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것처럼 빼빼 말라 보였습니다. 볼은 푹 패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고요. 허겁지겁 밥을 다 먹은 할머니는 불이 나게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 정류장 앞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더라고요. 손님들은 저 할머니한테 괜히 잘해주지 마. 나중에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해. 무섭잖아. 정신도 온전치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저번에 못 들었어? 신림 쪽에서 정신병 있는 할머니가 밥집 알바생한테 칼부림한 거? 조심해.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괜히 무섭더라고요. 원치 않는 오지랖을 부려서 표적이 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몰래 공짜 밥을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이긴 했어요. 내 가게도 아닌데 가게 사장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운 것도 있었죠. 그래서 며칠 동안 그 할머니에게 밥 드리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편의점에서 제 돈으로 카스테라 빵이랑 바나나 우유를 사서 건넸습니다. 몇 번 할머니를 모시고 밥을 대접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 대한 경계심은 엄청 낮아진 상태였어요. 할머니, 뭐라도 챙겨 먹으세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집에 계셔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진짜 손주 찾고 싶으면 할머니 건강해야 하잖아요. 제 말을 들은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참 고맙다고 제 손을 어루어 만지시더라고요. 많이 외로우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3시쯤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 누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주방에서 식재료를 정리하던 중 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저는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그 정류장 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청년, 밥 좀 줘. 많이 배고프신 모양이었습니다.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돌솥 비빔밥을 한 상 차려서 내어드렸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그간 쫄쫄 굶으신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에 앉아서 저는 빤히 쳐다보았어요. 어떤 일로 이렇게 애타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찾는지 궁금했거든요. 할머니, 밥 다 드셨어요? 나랑 이야기 좀 할래요? 손님도 없는데 숭늉이나 마시면서요. 할머니에게 따뜻한 숭늉을 드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왜 손주를 그렇게 찾는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같은 거를 몇 개 꺼내더라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손주야, 우리 손주. 어디 간지 모르겠어. 청년이 우리 손주 좀 찾아줘. 내가 손주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거든. 청년. 할머니가 건넨 사진을 조심스럽게 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몇 번을 접고 펼쳤는지 사진 자체가 허옇게 바랜 상황이었지만요.
그 사진 속 주인공은 누군지 제가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를 품에 품고 있는 젊은 여자는 우리 엄마였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할 수 있냐면 사진에 찍힌 장롱이 저희 집에 있었던 장롱이랑 똑같았거든요. 제가 6살에서 7살쯤에 버려져서 가족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항상 저 장롱에 제가 숨었기 때문에 그건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할머니가 주신 다른 사진을 조심스럽게 펴서 보니 그 사진 속 손주라는 사람은 저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저였어요. 할머니 이 사진들 어디서 났어요? 우리 집에 남아있었던 몇 안 되는 손주 사진이요.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강원도 매지리에서 살았던 그 기억이 순식간에 떠오르더라고요. 매지리에서 살았어요? 빨간 지붕에 근처에 우물이 있고 손주 이름이 김지섭이에요? 지섭이 어떻게 알아 우리 손주 이름을? 저는 할머니 손을 터질 듯이 꽉 잡았어요. 할머니가 찾는 그 손주 저인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지섭이에요, 지섭이. 할머니 맞죠? 신라면 할머니 맞죠? 제가 할머니 이름을 부르자 할머니는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었어요. 그날 저는 사장님한테 말도 안 하고 가게 문을 일찍 닫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할머니 신분을 조회하려고요. 심라면 할머니 맞았어요. 동사무소 가서 집 주소 이전 기록을 쪼악 떼보니까 약 30여 년 전에 매지리에서 살았던 기록이 뜨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버려졌기 때문에 할머니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고 나이가 38살이나 먹어서 이미 제 얼굴도 많이 변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서로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경찰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 놀라더라고요. 진짜 그 할머니가 손주 잃어버린 거였냐고. 우리는 그냥 조현병 걸린 노인네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줄 알았다면서요. 저는 너무 원통스러워서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줬으면 나랑 할머니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서 몇 년 동안이나 엇갈린 게 한스럽더라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가보았어요. 먼지가 쾌쾌히 쌓여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몇십 년 전부터 쓴 할머니의 일기장이 가득했습니다. 그거를 찬찬히 읽어보았어요. 손으로 먼지를 쓱 쓸어 넘기고 그 안에 담긴 글을 읽어내려갔죠. 할머니는 저를 찾고 있었어요. 매지리에 있는 그 집이 경매로 인해서 날아가 버리고 병원에 쓰러진 할머니는 1년간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시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다가 보육원에 버려졌지요. 퇴원한 할머니는 엄마를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나 봐요. 손주는 어떻게 키울 거냐고 하면서요. 엄마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고 계속 회피했답니다. 당장 집이 없어진 할머니는 주변 동네 사람들 집에 얹혀 살면서 밭일을 하며 돈을 모아 작은 집을 마련했고요. 그때 다시 딸을 찾아가 손주 어디 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보육원에 제가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충격받은 것도 잠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으로 인해서 그때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랬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할머니 미쳤다고 집 날리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아서 귀신 들렸다면서 상대도 안 해주셨대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어서 거의 8년 동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대요. 손주를 찾아야 한다고 울부짖어도 그냥 정신 나간 할머니가 짓거리는 헛소리 취급을 했나 봅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빠져나온 할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찾겠다고, 손주를 찾겠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닌 거였죠. 딸한테 전화해도 딸내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새살림 차렸다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저에게도 할머니가 소중한 존재였지만 할머니에게도 저는 무척이나 소중한 손주였던 거였죠. 저는 그간 있었던 에피소드가 담긴 일기장을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꼭 안아주었어요. 아주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누워 선바람을 느끼며 세상 평안하고 기분 좋았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인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삶이 힘든 건지, 왜 이리 내게 인생은 어렵기만 한 건지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었는데 꾹 참고 살다 보니 가족을 찾게 되고 너무나도 기적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건가? 기적처럼 할머니를 만나려고 하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줬던 건가?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잃어버린 손주를 찾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떨어지지 말아요. 저 할머니 곁에서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우리 손주, 당연하지. 이 할미도 손주 곁에서 절대 안 떨어질 거야. 몸도 성취하는 울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저와 함께 식당에 출근했답니다. 사장님께 속사정을 말하니 흔쾌히 할머니와 함께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참 고마운 분이지요. 할머니와 저는 재회한 이후로 7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이따금씩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저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게 참 기쁨이었어요. 3년 전에 할머니는 당뇨와 지병으로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당 일을 결국 그만두고 병간호를 했답니다. 나이도 90이 넘은 노모였으니까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할머니 간호하는 사람 없다며 입을 모아서 저를 칭찬했답니다. 결국 얼마 전에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늙음하게 우리 손주 덕분에 참 행복했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 강아지, 똥강아지, 우리 손주 얼굴 딱 한 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소원 이루었으니 미련 없이 갈 수 있겠다.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시고 잠드셨습니다. 늙음하게 제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고 하시니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엄마는 끝까지 외할머니 장례에 오지 않으셨답니다. 참 냉정하고 이성적인 분이었어요. 미웠죠.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저는 발인을 끝마친 할머니의 집에 가서 유품을 천천히 정리했어요. 뭐든지 읽고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할머니의 집에는 참 많은 종이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심스럽게 싹 다 정리한 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책 밑에 깔린 장판 밑에 10,000원짜리 수백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 돈 다 뭐야? 싶었던 저는 집에 있는 장판을 전부 싹 뜯었어요. 500원짜리 수백 개, 10,000원, 50,000원짜리는 셀 수 없었죠. 다 모아서 세보니까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할머니 서랍 맨 아래에 깔린 일기장. 언젠간 우리 손주를 만날 날을 위해 아끼고 또 아껴야지. 저를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한 푼, 두 푼, 거의 30년 넘게 돈을 조금씩 모았던 거였어요. 본인 밥도 굶고 아파도 병원 안 가면서 아낀 귀한 돈이었죠. 그걸 보니 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감동이었어요. 그날 장판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큰 택배 박스에 담긴 할머니 유품을 정리한 이후에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무조건 뜻있게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처럼 부모님 없이 힘들게 사회로 자립해야 하는 곧 고등학생이 되어서 시설을 떠나야 할 아이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혼자 외롭게 사시며 죽음을 쓸쓸하게 기다리는 독거노인분들에게도 돈을 나누어 기부했네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하나로마트 직원분들도 저희 할머니 장례식에 와서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로 밥을 사드렸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왜 이렇게 세상은 나를 괴롭힐까 싶었는데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나 봐요. 이 모든 게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죽고 싶은 고비를 넘기니 40이 넘은 나이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네요. 남들이랑 비슷하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이별도 인생의 한 부분이니 묵묵하게 받아들이려고요. 한평생 고생한 울 할머니. 자식 때문에 집도 날리고 돈도 다 날리고 몇십 년을 억울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말년에 행복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저를 보며 웃음 짓고 계시겠지요. 날이 맑은 요즘 하늘을 보면 할머니가 더 자주 생각이 난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